혹시 지금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고 사랑하는 자녀 이름 옆에 있는 송금 버튼, 그거 누르려고 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그 손 멈추십시오.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버튼 한번 잘못 눌렀다가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 돈이 앉은 자리에서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고 무심코 돈을 보냈다가 몇 년 뒤에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붙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026년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세금 걷던 시대가 아닙니다. 국세청 슈퍼컴퓨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통장에 뭐라고 적어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돈, 내가 벌어서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인데 내 새끼 집 사는데 좀 보태주고 대출금 깎는데 좀 도와주는 게 무슨 죄냐고 생각하시죠?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세금이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억울해 하실 겁니다. 심정적으로는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국세청 컴퓨터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로지 숫자만 봅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돈이 넘어간 기록, 그 팩트 하나만 보고 바로 과세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많은 어르신이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세무조사 같은 건 남의 얘기야. 나는 고액자산가가 아니니까 국세청이 신경도 안 쓸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장부를 뒤졌으니까 큰돈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국세청에는 PCI라고 부르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그리고 늘어난 재산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딱 맞춰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콩나물 산 돈, 병원 가서 진료비 낸 돈, 심지어 손주에게 과자 사 먹으라고 준 몇만 원까지 데이터로 다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분이 나이 30, 40이 넘었는데 소득은 뻔하지 않습니까?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갑자기 대출을 갚았다거나 비싼 전세를 얻었다거나 혹은 주식을 샀다. 그러면 국세청 컴퓨터에 빨간 경고등이 바로 켜집니다. 또래의 능력으로는 이 돈이 절대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거 100% 부모가 줬구나 하고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산세라는 놈입니다. 차라리 그때 신고하고 냈으면 몇백만 원으로 끝났을 돈이 신고 안 했다고 무신고 가산세 20% 붙고 늦게 냈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는 원금보다 세금이 더 커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3년 전, 5년 전에 무신고로 보낸 돈 5천만 원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까지 합쳐서 3천만 원, 4천만 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면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이면 여러분 부부 1년치 생활비가 넘는 돈입니다. 자식 도와주려다 내 노후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럼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안 걸리지 않아? 지금 이 생각하신 분 계시죠? 제가 장담하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행동입니다. 요즘 은행 시스템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구에서 현금 다발을 찾는 순간 그 기록은 은행 전선에 남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으로 자동 보고가 됩니다. 설령 쪼개서 뽑는다고 해도 다 합쳐서 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관이 와서 묻습니다. 어르신, 이날 찾은 현금 3천만 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영수증 가져와 보세요.
대답 못하시겠죠. 자식 줬으니까요. 소명 못하면 그건 100% 증여로 간주되고 오히려 고의로 세금을 피하려 했다는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세무조사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꼼수 쓰려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상담자 중에 지방에서 농사 지으시던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땅 보상금 받은 거 아들 사업 망해서 힘들다기에 몰래 현금으로 조금씩 줬습니다. 은행 가서 뽑아주고 장롱에 넣어뒀던 돈 꺼내주고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싹 다 걸렸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 남은 땅까지 금매로 팔아서 세금 냈습니다. 평생 흙 파서 모은 재산이 자식 도우려다가 공중분해된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슬슬 겁이 나시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셔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이 아무리 그물을 촘촘하게 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들이닥쳐도 우리는 법대로 했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확실한 증빙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이 이체할 때 무심코 비워두거나 사랑해 라고 적었던 그 메모란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듯이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보낼 때는 이 세 글자를 적으세요. 받을 때는 이 세 글자를 적으세요. 라고 정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몰라서 세금 폭탄 맞는 억울한 일은 평생 없으실 겁니다.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아끼는 비법입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딱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세금 뺏기는 꼴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밤새워 연구하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진심이 닿으셨다면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구독자님들만큼은 세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믿고 눌러주십시오. 자, 누르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국세청도 꼼짝 못하는 합법적인 자금 이체 기술, 그 첫 번째 비밀, 바로 마법의 세 글자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돈을 보낼 때 메모에 뭐라고 적느냐에 따라 그 돈은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고 완벽한 절세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세 글자가 무엇이길래 국세청 컴퓨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앞서 제가 스마트폰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체 메모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그 작은 메모칸에 뭐라고 적으십니까? 대부분 귀찮아서 비워두거나 아니면 아들 힘내라, 사랑한다, 축하해 같은 따뜻한 말을 적으실 겁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 보면 그건 자백 편지를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세청 저승사자에게 제 발로 찾아가서 나 이거 대가 없이 공짜로 준 돈입니다. 증여세 걷어가십시오 하고 신고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세법에는 증여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가족끼리 오고 간 돈은 일단 증여, 즉 공짜로 준 걸로 의심하고 보겠다는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를 하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고 갚겠냐, 그냥 준 거겠지 하고 단정 짓는다는 겁니다. 이 의심을 깨트리려면 국세청이 아니라 돈을 준 우리 입장에서 이건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겁니다라고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메모칸이 비어 있거나 사랑해라고 적혀 있으면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음을 좀 독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메모칸에 딱 세 글자만 적으십시오. 바로 대여금입니다. 빌릴 대줄려, 돈, 금.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라는 뜻입니다. 5천만 원을 보내면서 대여금이라고 딱 박아 놓는 순간 그 돈은 자녀의 소득이나 공짜 재산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빚에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나중에 통장을 들여다봤을 때도 대여금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으면 일단 멈칫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작정하고 빌려준 거구나 하고 함부로 증여세를 때리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엄마 지난번에 빌린 돈 일부 갚을게요 하고 100만 원을 보냅니다. 이때도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시켜서 메모에 원금 혹은 이자라고 적어서 보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준 돈을 다시 뺏어오겠습니까? 돈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명목이 원금 상환이라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으면 이건 100% 대차 거래, 즉 빌려주고 갚은 거래로 인정받습니다. 이 간단한 세 글자, 대여금, 원금, 이자가 수천만 원짜리 변호사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강남에 사시는 60대 자산가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전세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3억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냥 보내면 세금 나올까봐 걱정은 되는데 차용증 쓰고 공증받고 하는 건 너무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시켰습니다. 보낼 때 대여금이라고 적고 매달 이자 받을 때 이자라고 적으라고요. 3년 뒤에 진짜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관들이 통장 내역 쫙 뽑아와서 이거 3억 증여 아닙니까? 하고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통장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고 매달 이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조사관들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단 돈 1원도 세금 안 냈습니다. 이게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를 쓴답시고 생활비나 용돈이라고 적으면 세금 안 내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더 위험한 함정입니다. 많은 분이 생활비는 비과세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피부양자, 즉 돈 벌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고 월급 받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주는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증식 목적의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엄마가 생활비 보태 쓰라고 매달 200만 원씩 보냅니다.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들이 월급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데 왜 엄마가 돈을 줍니까?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아들 적금 들어준 겁니다. 증여세 내세요. 이럽니다. 실제로 아들이 그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차를 샀다면 백발백중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절대 생활비나 용돈이라고 적지 마십시오. 차라리 대여금이라고 적고 나중에 돌려받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시는 게 축하금입니다. 손주 돌잔치나 입학식 때 축하해 하고 큰돈 보내시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보통 몇십만 원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보내면서
입학 축하금이라고 적으면 국세청은 그걸 축하금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기분 내시려다가 세금 폭탄 맞지 마시고 금액이 크다 싶으면 무조건 대여금으로 처리해서 빌려주거나 아니면 뒤에서 설명해 드릴 합법적인 증여공제 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돈 보낼 때 사랑해, 힘내라는 마음속으로만 하십시오. 통장에는 무조건 대여금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돌려받을 땐 원금, 상환, 이자라고 적으십시오. 이 차가운 세 글자가 나중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돈을 지키는 게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금으로 뜯길 돈 아껴서 나중에 자녀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복잡하게 이체하고 메모 남기고 할 거 뭐 있어. 그냥 은행 가서 현금으로 싹 뽑아서 쇼핑백에 담아주면 쥐도 새도 모를 텐데. 네, 바로 그 생각. 현금 박치기가 제일 안전하다는 그 생각.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2026년 국세청 전산망은 여러분이 현금 인출기 앞에 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다음 내용에서 그 소름 돋는 감시망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메모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래도 기록 남는 게 싫다. 그냥 현금으로 뽑아서 주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은행 가서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씩 찾아서 자녀들 전세금 보태주거나 손주들 용돈 주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은행 직원한테 눈치 보일까봐 일부러 ATM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뽑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성은 정말 눈물겹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현금을 숨겨도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FIU라고 불리는 금융정보분석원 때문입니다. 은행 전산망에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 직원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사람 오늘 수상한 돈 거래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쏘아 올립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900만 원씩 쪼개서 뽑으면 안 걸리겠네 하고 잔머리 굴리시는 분들 계시죠? 국세청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꼼수를 연타거래라고 부릅니다. 오늘 900만 원 뽑고 내일 900만 원 뽑고 다른 지점 가서 900만 원 뽑으면 시스템이 이걸 합쳐서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의심합니다. 한 번에 뽑으면 될 걸 굳이 왜 쪼개서 뽑았지? 이건 100%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뜻이네 하고 의심거래 보고 대상 리스트에 올려버립니다. 자동보고보다 더 무서운 게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이건 금액이랑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보기에 수상하면 바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뽑는 건 나 잡아가슈 하고 광고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다가 어라? 이 사람 이날 현금 3천만 원 찾았네? 어디다 썼지? 하고 궁금해지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조사관이 여러분 앞에 앉아서 묻습니다. 어르신, 2026년 1월 7일에 뽑으신 현금 3천만 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사용처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영수증 있습니까? 없죠. 자식 줬으니까요. 생활비 썼다고 둘러대 보실 겁니까? 하루에 3천만 원어치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확정짓습니다. 더 끔찍한 건 현금 거래는 걸리면 가산세가 더 셉니다. 계좌이체는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현금 인출은 대놓고 세금을 피하려는 고의적인 탈세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괘씸죄가 추가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40%까지 붙습니다. 자식한테 1억 주려다가 세금으로 5천만 원 뜯기고 범법자 취급까지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은행 가서 현금 뽑아서 쇼핑백에 담아주는 영화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차라리 기록을 남기는 게 100배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금 말고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숨기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활비 비과세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비과세, 생활비의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받는 사람이 돈 벌 능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거나 장애가 있거나 실직해서 소득이 빵 원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소득이 잡히면 그때부턴 생활비 명목이 안 통합니다. 둘째, 받은 돈을 진짜로 먹고 사는 데만 다 써야 합니다. 식비 내고 월세 내고 병원비 내서 잔고가 영원히 되어야 합니다. 그 돈 남겨서 적금 붓고 주식 사고 코인 샀다?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재테크 자금입니다. 무조건 증여세 대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유학비 대주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 할아버지가 손주 학비를 내준다? 이건 아들이 내야 할 돈을 할아버지가 대신 내준 거니까 아들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국세청이 이것까지 잡아내냐고요? 네, 잡아냅니다. 유학생들 해외 송금 내역 다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할아버지 통장에서 해외로 돈 나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 공부시킨다고 보낸 돈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면 그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숨기면 불법이고 드러내면 합법입니다. 국세청의 눈을 피해서 몰래 돈을 줄 생각은 아예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CCTV와 전산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칠 수 없다면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서 당당하게 돈을 주는 방법. 돈 한 푼 안 들이고 변호사 공증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면 끝납니다. 다음 내용에서 그 놀라운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세청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차용증을 써야 한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방구 가서 서식 사다가 볼펜으로 꾹꾹 눌러서 씁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그러다 3년 뒤, 5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제야 그 종이를 꺼내서 조사관에게 내밉니다. 자, 여기 차용증 썼습니다 하고요. 그런데 조사관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피식 웃으면서 그럽니다. 어르신, 이거 어제 쓰셨죠? 잉크도 안 말랐네요.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국세청은 종이의 재질이나 잉크의 상하 정도를 보면 이게 3년 전에 쓴 건지 어제 급하게 쓴 건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게다가 가족끼리 짠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종이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이라는 걸 받는 겁니다. 공증을 받으면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 주니까요.
하지만 매번 돈 빌려줄 때마다 몇십만 원씩 들여서 공증받는 게 어디 쉽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 여러분의 스마트폰입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허무할 정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 종이에 차용증을 씁니다.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 갚을 것이며 이자는 얼마다.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도장도 필요 없습니다. 지장이나 사인만 해도 됩니다. 둘째, 다 쓴 차용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게 선명하게 찍으십시오. 셋째,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 본인 이메일과 자녀의 이메일로 전송하십시오. 제목에는 2026년 1월 7일 아들 전세자금 대여 차용증, 이렇게 날짜와 내용을 적어서 보내십시오.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못 믿으시겠다고요? 이게 법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가집니다. 이메일에는 전송 날짜와 시간이 초 단위까지 서버에 기록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조작할 수도 없고 포털 사이트가 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낙인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10년 뒤에 나와도 여러분은 그 이메일만 딱 열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보세요, 조사관님. 제가 10년 전 오늘 이메일 보낸 거 여기 기록돼 있죠? 제가 어제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우리는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 증거 앞에서는 국세청장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디지털 확정일자라고 부릅니다. 공증사무실 갈 필요도 없고 돈도 안 듭니다. 이 완벽한 기술을 놔두고 왜 불안하게 종이 쪼가리만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차용증 쓸 때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자율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법정 적정 이자율이 4.6%라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법에는 틈새가 있습니다. 1년에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아도, 즉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건 매달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기록을 남기는 거지만 형편이 정 안 되면 2억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이메일 공증만 해두셔도 충분히 방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놔도 결국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그 행위 자체가 왠지 정없어 보이고 야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껄끄러움을 감수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그 대가는 훗날 자녀가 세금 폭탄이라는 감당 못할 짐으로 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범법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독해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기록하는 법도 알았고 증거 남기는 법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실천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살지 뭐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2026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최종 행동 강령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정말 숨막히는 세금 이야기를 달려왔습니다. 아마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내 돈 쓰는데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 화도 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국세청 슈퍼컴퓨터는 잠들지 않으며 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사람의 편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내 자산과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의 치밀한 준비뿐입니다. 오늘 배운 수많은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철칙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실천하셔도 국세청의 칼날을 피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이체할 땐 무조건 꼬리표를 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송금할 때 메모칸을 절대 비워두지 마십시오. 귀찮다고 그냥 보내는 순간 그 돈은 세금 폭탄의 불씨가 됩니다. 줄 때는 대여금, 받을 때는 원금 혹은 이자. 이 차가운 단어들이 훗날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변호사가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입으로 하시고 통장에는 오직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단어만 남기십시오.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현금쥐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기록을 남기십시오. 아직도 은행 가서 몰래 현금 뽑아주면 안 걸릴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2026년의 금융 시스템은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보고 있습니다. 숨기려고 할수록 의심만 사고 가산세만 늘어납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시고 차용증과 이메일 공증으로 방어막을 치십시오. 어둠 속에서 숨어 다니는 것보다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10년 주기 증여 플랜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합법적으로 돈을 주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10년에 5천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태어난 손주에게, 결혼한 자녀에게 10년마다 꼬박꼬박 미리 증여하고 신고해 두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세금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물려줍니다. 오늘 미루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세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은 돈을 한순간의 실수로 나라에 뺏긴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만 공부하고 대비하면 내 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내 친구 누구도 이거 꼭 알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을 슬쩍 보내주십시오. 100마디 잔소리보다 이 영상 하나가 자녀들의 경제관념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제가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 앞으로도 제가 곁에서 가장 쉽고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돈도 쓰고 자식 효도도 받는 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니어 라이프 해결사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